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벌써 입춘이 됐습니다. 여지없이 입춘 추위는 와서 오늘 좀 쌀쌀합니다. 입춘인 날 화요일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다들 무서우시죠? 근데 15번째 확진자에서 늘진 않았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는 것은 완쾌 환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두 번째 확진자인데요. 퇴원을 검토할 만큼 상태가 호전됐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좀 더 명확한 퇴원 기준을 설정한 뒤에 두 번째 확진자가 이에 합당할 경우에 퇴원 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첫 번째 확진자의 상태도 안정적이고 폐렴 증상도 거의 사라져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종로 출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요. 또 어제 예비 후보 등록도 마친 상태입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고민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는 공언했는데 그게 종로인지는 답하지 않고 있지요. 이르면 5일, 내일이네요. 황교안 대표 또한 출마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라고 그럽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자신의 목숨뿐이 아니고 남의 집 귀한 쌍둥이 자매, 어린 쌍둥이 자매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매의 부모도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사망한 가해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절기 입춘인 오늘 무척 춥습니다. 하늘 표정 깨끗하겠고요. 공기질도 청정하겠지만 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눈이 시작돼 중부지방은 밤까지 오겠고요. 호남과 경상 서부 내륙은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 많아서요.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내륙은 영하 12도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한낮 최저기온은 춘천이 영하 9도, 서울이 영하 5도 등을 나타내겠습니다. 또 한낮 최고기온은 부산이 10도, 서울 4도 등 평균 3도에서 10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크게 벌어져서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비상인 가운데 입춘을 맞았습니다.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I'm declaring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방역상의 필요성, 위험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와 감염 전문가 등이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중국을 왕래하는 항공 노선 전면 중단하는 국가가 점점 많이 늘어났고요. 오늘 자정부터 후베이 성을 2주 안에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나 있고요. 이 가운데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2, 3차 감염자도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때마다 혹시 확진자들이 다녔던 길을 내가 또 그곳에 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병원 오는 환자분들도 걱정 많이 하시죠?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심지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오셔서 네. 진찰 중에도 마스크를 안 벗으려고 하시는 네. 분이 계세요. 그리고 네. 이제 한의사들이 이제 진맥도 하고 침치료 하는데 환자들의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네. 환자들이 본 앞에서 손소승제도 네. 사용하면서 진맥하고 손소승제도 쓰고 침치료하고 또 뭐 자신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면역을 높이는 약을 원하시는 분들도 좀 늘었습니다. 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지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오늘 상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이 정체부터 확실히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4종 정도는 일반적인 흔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이 사스, 메르스, 이번에 신종 코로나까지 총 7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신종은 약간 변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병을 심하게 일으키는 거고, 또 특이하게도 사스, 메르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부분이 사스와 거의 유사하게 80% 정도가 일치하고 박쥐를 매개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15명. 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한 17,000명 이상이고 사망자가 한 362명, 27개국에서 지금 생겼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확진자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분이죠. 네. 총 환자는 15명이고 우한을 다녀오거나 거기에 계셨던 분이 9명, 그리고 나머지 6명이 2차, 3차 감염을 통한 확진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판넬을 통해서 네. 국내 확진자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2, 3차 감염자로 알려진 확진자가 6번째 확진자, 그리고 9번째에서 12번째, 그리고 14번째 확진자입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시면요. 6번째 확진자는 옆에 보시면 3번째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됐고요. 9번째 확진자는 5번째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됐고, 또 쭉 보시면 10번째, 11번째는 6번째 확진자로부터 3차 감염이 됐고요. 12번째는 일본 확진자의 접촉, 그리고 14번째는 12번째 확진자의 접촉으로 감염이 됐습니다. 네, 사실 1차 확진자의 경우는 우한에 다녀온 분이었고요. 네. 근데 2차, 3차 확진자부터는 우한에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감염된 분들이 있어서 야, 이게 걱정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셨지만 2, 3차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우한 다녀오지도 않았는데 사람에게 이제 접촉이 된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러고 지레 걱정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접촉을 해야 이제 감염이 되는 건지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들이 이제 줄줄이 휴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12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호텔 면세점, 그리고 8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대형 마트, 그리고 12번째와 5번째 감염자가 방문했던 극장, 영화관도 지금 휴업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3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호텔도 영업 중지를 했었고요. 3번째, 6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휴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수원에서는요. 백화점과 영화관이 휴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녀간 곳이 줄줄이 또 휴업을 하게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만 걸어가도 감염되는 게 아니냐. 무섭죠. 대체 네. 어떻게 감염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제 바로 이제 가장 유력한 감염원은 비말 감염인데요. 이제 비말이라는 것은 침방울이거든요. 보통 이제 기침을 하게 되면 한 3,000개 정도 자잘한 침방울들이 2m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전에 감기인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누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콜록 할 때 슬로우를 걸어서 침방울이 쫙 튀는 모습이 영화 화면에 나왔는데 지금 한동화 원장 말씀하시는 게 그게 연상이 돼요. 그렇다면 이 침방울로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전염병이 위험하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같이 식사를 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원장님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침방울 비말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식사를 이제 개별 식사를 하지 않고 하나의 용기에 놓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원래 감염자의 침방울이 섞일 수가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해도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그 세 번째 감염자로 인해서 여섯 번째 감염자가 나왔는데 그때 한 분이 더 있었다고 자리에. 근데 그분은 감염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분은 감염되지 않았나?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제 보도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제 20일 오후에 식사를 이제 세 분이 하셨나 봐요. 네. 이제 정사각형 식탁에 이제 3번 확진자, 네. 오른쪽에 6번 확진자가 감염자가 있었고 네. 또 이제 대학 동기가 이제 왼쪽에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6번은 이제 3번 환자로부터 이제 전염이 되신 건데 뭐 대학 동기는 괜찮잖아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제 6번 전염자가 3번 그 확진자에게 만두를 하나 줬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만두를 3번 확진자가 자기의 젓가락으로 사용하던 젓가락으로 집어서 6번 이렇게 전염자에게 건네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비말이 섞여서 이제 감염될 수 있었겠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추측인데요. 왜 뭐 이제 왼쪽에 있는 친구분은 감염이 안 되고 오른쪽 친구만 감염됐겠느냐. 네. 네. 3번 이제 확진자가 오른손잡이였답니다. 네. 그래서 식사를 이제 오른손으로 위주로 하는데 3번 확진자로부터 전염된 6번 이제 전염자는 왼손잡이여서 네. 이제 손이 이렇게 이동하는 이제 경로들이 좀 이렇게 많이 겹쳐서 전염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 그릇으로 덜어 먹었더라도 네. 우리나라 그 식문화가 반찬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럼 이쪽 젓가락 저쪽 젓가락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침이 매개가 됐다면은 그렇게 해서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침이 매개가 되는 거고 네. 또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면역력의 차이인 거죠. 면역력. 한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환자는 감염이 됐는데 왼쪽 환자들은 괜찮은 것들은 또 면역력의 차이가 의해서 또 이렇게 전염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수일간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같이 생활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지역에서 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지역사회 전파가 되겠습니다. 우선 2차, 3차 감염자가 나왔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전파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걱정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연구로는 한 2.2에서 2.5 정도 생각합니다. 한 명이니까 2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아직은 중국에서 연휴를 끝나고 돌아오신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은데 만일 돌아오게 되면 대도시로 모이게 때문에 훨씬 전파력이 강해져서 아마 감염력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사회 전파 여부는 정확히 언제 알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잠복기가 2주라고 그랬는데 네네. 그러면 그때쯤에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파를 알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만일에 우리 국내에서 문제만이 된다면은 2주 정도 되면 이제 2차, 3차 감염자의 잠복기가 끝나니까 알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중국의 상황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거는 2주, 3주 후에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잠복기는 바이러스가 보통 2일에서 한 2주 정도 되고 이번 그 신종 코로나는 한 5일 정도가 평균 잠복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신종 코로나 때도 2주 후에도 증상이 생긴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잠복기를 2주라고 해서 그 상태에서 완전히 이 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후라도 추후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2주가 지나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증상이라는 건 사람은 항상 다르죠. 이 사람은 뭐 2, 3일에 증상이 없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뭐 3주, 한 달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환자 개별적으로 조금 더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뭐 사람에 따라서 잠복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감염 경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반찬도 같이 먹고 사실 국도 그냥 떠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꼭 개인 접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전염이 위험스럽다. 눈을 통해 감염된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정말로. 저도 이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게 무슨 초능력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바이러스인데 눈을 마주 보는 것만으로 감염이 된다. 이건 그냥 루머죠.
그렇죠. 눈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눈으로 이게 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안경을 끼는 경우가 조금 안전하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점막이기 때문에 눈이나 코, 입 점막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침을 하신 그 어떤 균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물체에다가 균을 놔뒀을 때 우리가 그걸 손으로 만지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손을 씻고 나서 만지는 건 괜찮은데 손을 씻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코나 입이나 눈을 만지게 되면 2차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신에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 스키 곡을 쓰고 뭐 물안경 맞아요. 쓰고 네. 이런 거 있던데. 네, 그래서 눈을 통해 감염된다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된다.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는 거는 숨만 쉬어도 전염이 된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근데 가요? 이거는 맞는 게 아닐까요? 그 마스크를 다 착용하잖아요. 마스크를 권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문제가 가장 좀 네. 추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침이나 이런 타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만 잘 쓰면 그리고 마스크도 일반적인 마스크를 써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부 연구에서 보면 이게 이제 무증상이나 잠복기에도 감염이 된다. 그 말은 일반적인 이제 어떤 분이 감염자가 얘기를 하거나 기침을 해놓고 갔을 때 그 후에 다른 분이 그 공간에 들어왔을 때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감염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금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거는 조금 연구 결과가 더 필요하지만 완전히 공기 감염이 안 된다고 지금 확실하게 말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확실하게 써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쓸 때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네. 오랜 기간 있는 경우는 분명히 조금 지금은 저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개방된 오픈된 공간에 네. 있을 때는 사실은 그 공기가 날아가거나 굉장히 개수가 작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때는 굳이 그 KF94 같이 좀 호흡이 곤란한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금 가벼운 KF80이나 일반 네.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대중교통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꼭 마스크를 네. 착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네, 얘기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좀 쓰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극장, 백화점 네. 뭐 이런데 사람들 네, 많은데 맞습니다. 꼭 쓰셔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 보시면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에만 가도 전염이 된다. 그 공간에 간다고 그러니까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을 폐쇄하고 있다 보니까 확진자들이 다녀간 루트를 코로나 맵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왕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확진자들이 갔던 공간은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저는 저게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 그게 문제일 수 있겠는데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그 공간에 갔는데 그래도 이게 전염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하네요. 이제 그거. 그러니까 전염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확진자가 방문했던 이렇게 공간들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확진자가 이제 방문했던 이제 공간이 이제 확진자의 이제 비말 이렇게 이제 손에 묻은 상태에서 책상이나 의자 또 벽에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면 뭐 2, 3일 정도는 바이러스가 살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기간에 또 이제 방문해서 그것을 접촉하게 되면 방문자가 손으로 접촉하게 되면 손을 통해서 또 입이나 눈을 통해서 이제 그 점막으로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어느 공간을 방문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머물렀는지 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는지 그리고 접촉한 사람들과 떨어진 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파악해서 동선을 좀 이렇게 개방하고 오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확진자가 간 곳을 언제까지 피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우선은 이제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수분에서 수시간 정도만 생존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가 일부 물체에 묻었을 때는 연구에 의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까지는 생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확진자가 지나간 곳은 최소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우리가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공간을 다 소독을 했다. 그럼 마음 놓고 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매뉴얼을 제대로 지켜서 소독을 했다면 안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부에서 그 지역 실명을 공개할 때에는 이미 이제 충분한 소독과 방역을 한 후에 안내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엘리베이터 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누르실 때도요, 이렇게 안 누르고, 이렇게, 네. 요런 데로 이렇게, 아니면 요런 데로 이렇게 누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어서 5번째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온 택배를 만지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 이거는 저건 좀 오바 아닌가요? 오는데도 시간이 이건 좀 무섭네요, 이거는. 그렇죠. 진짜인가요? 이것도 루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숙주를 만나지 못하면 2, 3일이면 죽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단 뭐 중국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온 택배가 중국에서 바이러스에 오염이 됐다 할지라도 오는 기간이 2, 3일 안에 올 수가 없고 네. 시간이 상당 기간 길어지기 때문에 택배를 통해서 이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저는 어디서 그 중국산 식자재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은 것도 있거든요. 이 루머는 또 이게 진실인가요? 어떤가요? 저도 그 인터넷에서 그걸 봤는데요. 네. 중국산 김치를 먹어도 감염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뭐 중국산 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감염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중국산 김치가 이렇게 오염이 되면 이제 그 또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제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는 먹잇감을 찾아야 되는데 김치가 숙주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시간도 그렇죠. 이렇게 장기간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는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동물성 식자재인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단백질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숙주로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배송되는 소세지나 또 이렇게 이제 그 내장에도 이렇게 감염이 돼서 그거를 이제 전량 폐기하고 수입을 주의한 걸 보면 동물성 식자재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무증상 감염자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거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 잠복기에 증상이 없을 때도 이게 전염이 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이제 환자들이 많이 늘고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점을 가장 걱정하는데요. 네, 사진을 보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증상이라고 하는 건 환자가 병이 있는데 증상을 못 느끼는 것이 되겠고 잠복기 감염이라는 것은 환자가 병이 들어왔을 때 증상을 느끼기 전까지를 잠복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애니제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국제 학술지에 나온 결과 사진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이는 첫 번째 보이는 환자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이 이 환자 1이라고 되어 있는 환자와 회의에서 만났습니다. 이 회의에서 만난 요 기간인데 그리고 이 중국인은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증상이 없는데 이때 증상이 없을 때 1번, 2번 환자와 만났고요. 그런데 1번 환자도 증상이 전혀 없었죠. 없는 기간에 3번, 4번 환자와 만났다는 표시입니다. 만났는데 중국에 돌아간 후에 이 중국분이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잠복기였던 거죠. 증상이 나타나서 연락을 한 겁니다. 독일에 연락을 해서 이분이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만 열이 나고 증상이 났다가 좋아졌고 27일 날 회사에 복귀를 했는데 이때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은 증상이 없는데 연락을 받아서 검사를 했더니 확진이 됐고 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분과 접촉했던 3번, 4번도 아무 증상이 없다가 그 후에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1번 환자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3번, 4번을 감염을 시켰고 또 1번의 그 원래 환자인 중국분도 증상이 없을 때 1번, 2번을 감염을 시킨 겁니다. 이 케이스를 전부 다 보시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을 시켰고 증상이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 증상이 없다는 건 환자가 인지를 못했을 경우도 증상이 없다고 할 수 있고 가벼운 뭐 감기 증상을 오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그랬을 때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지금 염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염려가 있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 국내는 뭐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없어서 안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증상이 나타난 후에 대부분 네. 우리가 추적을 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 나오기 전에도 그게 보균자라면은 그 검사를 하면 나오긴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왜 제가 이 질문 왜 드렸냐면 아산이나 진천에 지금 그 격리 수용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은 지금 음성으로 판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네. 글쎄, 그래도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이니까 확실하게 없는 걸로 판명이 됐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네. 또 하나가 그 지역민들은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걱정이 없으신 건지. 네, 우선은 그 진천이나 아산에 격리돼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미 검사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 검사를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음성이 나온 경우는 네, 병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겠고요.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 지역 자체가 딱 완전 격리되어 있는 되고 그게 공기 중에 떠다녀서 그 먼 데까지 다닐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그 격리 생활을 풀 때는 완전히 검사를 해서 음성이 확인된 다음에 2주간의 격리를 해제할 것이기 때문에 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색하고 또 거기서 이 퍼져 나오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관 검색어를 한번 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증상. 증상. 어떤 증상이 나는지. 이게 중요하죠. 이제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다가 그때도 전파가 되니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열 나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 중에 3대 바이러스에 속하고요. 일반 우리가 그냥 코감기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증상이 심해서 임상에서 보면 폐렴도 유발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기이기 때문에 목이 살짝 아프다든지 몸살기가 있다든지 미열감이 나는 하지만 열이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네. 그게 독감과의 차이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는 이제 조금 감기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서 감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병원 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지금 같은 시기는 감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본인이 중국을 여행을 했거나 특히 우한 지역을 다녀오신 분이거나 그런 확진자와 접촉을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연락을 먼저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선 우리가 증상이 만일에 부득이하게 내가 아무래도 의심이 된다. 그럴 네. 때에는 격리 치료가 가능한 그런 국가 지정병원으로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냥 걱정이 된다는 이유로 너도 나도 전화를 하면 정작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방문력이 있거나 네. 그런 어떤 능동 감시를 받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질병관리본부로 먼저 연락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단순 감기 전혀 병력이 없고 정말 감기 같다 그럴 때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실 수는 있는데 가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 의료진이 연락을 하고 마스크를 최소한 94kF 정도를 사용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시겠습니다. 이게 내가 감기인지 독감인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도 감기 환자가 독감도 있어요. 독감 환자가 많았어요. 엄청 많았기 네, 때문에. 예. 자, 다음 거 볼까요? 네,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치사율입니다. 이게 신종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제 사망한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는 필리핀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해서 이 또 어느 정도의 치사율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국리제 보건당국에서는 이제 치사율을 초기보다 2배 정도 높여서 지금 이제 4에서 5%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2% 정도였다는 거죠. 이제 원래는 이제 2.2% 정도였는데요. 네. 이제 2배 정도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위험도를 좀 더 이제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중국에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확한 국제적인 공조 네. 보고가 명확한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은 약간 이제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좀 낮은 것 같은데 좀 안심이 갑자기 되면서 메르스는 치사율이 30% 정도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제 메르스는 치사율이 30%,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스는 치사율이 10%였는데 여러분들과 2에서 4%의 치사율도 엄청나게 무서운 네. 전염병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제 현재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들쑥날쑥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치사율은 이제 4에서 5%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의료 환경이 뭐 대도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네.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자의 집계가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나는 비율은 굉장히 빠른데 네. 사망자 수는 좀 주춤한 느낌이 있어서 네. 상대적으로 뭐 이 경우라면 치사율은 좀 낮아지지도 않을까 네. 네. 추출하고 그럼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행이 다 끝난 이후에 치사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뭐 진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재적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잠복돼 네. 있는 환자. 그리고 증상이 굉장히 경미해서 보고를 안 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환자들이 최종적으로 확진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분모 중에 분자 치사율이니까 분모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치사율은 또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치사율이 연령이나 기저질환 이런 데도 그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 실제 중국에서 보니까 연령대가 높은 50대 이상 분들의 사망자가 많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모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폐렴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령이 높은 분들이 사망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 한 425명 정도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요. 평균 나이가 55세 이상입니다. 국내도 좀 50대가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80대라든지 70대가 대부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40대 이하는 사망률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바이러스 박테리아 폐렴처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연령이 높거나 고혈압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당뇨병, 특히 흡연을 하신 분 중에 사망률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병력을 가지신 분이 이러한 중국을 방문했거나 그러한 확진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다면은 좀 더 빠른 병원 진료를 하셔야 되고 좀 더 조심스럽게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전파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사스와 메르스의 전파력의 중간이라고 제일 중간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네. 사스가 4 정도 그리고 메르스가 1 이하였고 지금 신종 코로나는 한 2.2에서 2.5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만일에 이 신종 코로나가 공기 중 감염이나 무증상자나 잠복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면 앞으로 전파력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연관 검색어는 박쥐입니다. 박쥐. 이게 박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시작됐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네, 이제 가오프 이제 중국 질병관리본부장의 이제 언급에 의하면 우한에 있는 이제 한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박쥐로부터 바이러스가 이렇게 숙주로 해서 인간에게 전해왔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중국은 이제 박쥐를 먹는 네. 식습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 감염원이 이제 박쥐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박쥐가 나오긴 하는데 저 박쥐를 먹었다. 그러니까 식용으로 먹었다는 게 저는 참 이게 박쥐를 이제 중국 발음으로 하면 비엠퓨. 정확한 발음은 아닌데 하면 비엠퓨인데 이 박쥐 할 때 한자로 푸가 벌레 충자에 복복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복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랑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박쥐를 먹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은 박쥐를 굉장히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는 수산시장이지만 박쥐를 비롯한 야생 동식물들을 굉장히 흔하게 판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에 오염된 거죠. 그 여행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별 희한한 거 다 놓고 그거를 뭐 튀겨도 먹고 구워도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스나 메르스도 박쥐하고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사스는 원래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제 1차 숙주에서 이제 사양 고양이로 옮겨가서 사람으로 이제 옮겨간 거고요. 메르스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박쥐에서 낙타. 또 옮겨가서 또 사람의 중간 숙주가 낙타해서 사람을 옮겨간 거고. 근데 신종 코로나는 이제 박쥐에서 시작돼서 뭐 초기 보고에는 저기가 이제 뱀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었는데 어쨌든 박쥐로 시작해서
중간 숙주는 잘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으로 이렇게 전염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박쥐가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질병들을 인간에게 퍼뜨리는 거죠? 박쥐가 참 나쁘네요. 박쥐가 박쥐 입장에서는 박쥐가 나쁜 게 아니죠. 아, 그렇죠. 네. 박쥐끼리는 박쥐는 네. 생존력이 굉장히 뛰어난 동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쥐 몸에는 137종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 공통 전염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61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쥐는 이제 살아가는 이제 생태를 보면 동물 속에 습한 곳에 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기생충들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또 무리를 지어서 살기 때문에 한 마리가 오염이 돼 있으면 쉽게 온 무리에 다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쥐가 여러분들 날아다니지만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도 포유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이제 종간 장벽이 좀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박쥐의 바이러스, 박쥐에 서식하는 이제 숙주로 해서 서식하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 또 다른 인간과 같은 포유류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박쥐는 끄떡이 없단 말이에요. 박쥐 스스로는 끄떡이 없어. 그렇죠. 박쥐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또 면역력이 또 굉장히 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공존에도 살아갈 수 있는데 박쥐가 이제 이렇게 동굴 속에 매달려 있을 때는 체온이 그리 높지 않은데요. 날아다닐 때는 체온이 40도까지 오른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기체 체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면역력이 좋다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체온이 40도까지 오르게 되면 바이러스가 박쥐에 기생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쉽게 증식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수가 유지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쥐의 몸에서 이렇게 기생하는 바이러스 또한 생존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쥐 얘기를 들으면 박쥐를 그 과학자들이 또 의학자들이 좀 더 연구해 주시면 여기서 뭔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박쥐는 해보게 괜찮으니까. 되더라고요. 문제 해답이 있는 거죠. 네.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남자? 이건 뭐예요? 남자는 이게 왜요? 진짜 억울합니다. 이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병에 더 걸린다니. 이게 진짜 억울한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일부 보고긴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뭐 99명 연구를 봤더니 남자가 67명, 여자가 32명이더라. 그래서 딱 2대1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또 다른 보고에서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금 남성이 잘 걸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원인은 아직 모르겠지만 통계는 나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여성이 5명, 남성이 10명이기 때문에 딱 2대1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그럼 호르몬 차이입니까? 네, 이것은 이제 그 란셋이란 유명한 학술지에 나온 이제 언급입니다. 아마도 이런 연구, 그건 425명 정도 굉장히 많은 연구인데요. 봤더니 아무래도 여성의 성호르몬이 그리고 X크로모점이 조금 어떤 보호작용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연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여기도 지금 3분 계신데. 네. 조심하세요. 네. 나 저 여성 호르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갱년기여서. 자, 5번째 보시면 돌연변이. 그래요. 그것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걱정이에요. 자꾸 변이를 일으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나면 인체에 들어와서 적응한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이에 의해서 더 많이 확산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치사율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네,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변이가 일어나면 전파력이 강해지고 또한 어떤 경우는 또 재감염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전에 사스나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신종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때보다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다른 변이를 일으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계속해서 변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나 많은 전파력, 확산력이 있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면 그 중에서 변이가 됐을 확률도 있겠죠. 하지만 진정이 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6번째 보시면 재감염이에요. 이건 진짜 억울한데요. 이건 재감염이. 완치된 이후에 다시 감염이 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아니 지금 건가요? 2번째 환자 완치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내성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홍역이 무슨 모든 바이러스는 이제 뭐 백신을 맞거나 병을 앓으면 거기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감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이제 환자들이 많이 느니까 재감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건데 대부분은 이제 감염을
한번 병이 들어오게 되면 인체에서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재감염이 되더라도 병을 앓을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보시면 백신입니다. 백신. 그렇지. 백신이 있으면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치료제가 확실히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독감도 매년 백신을 맞고 있고 우리 홍역이나 그런 건 백신을 한 번 맞고 평생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스나 메르스 때도 지금 백신이 없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도 아직은 백신이 개발이 되지 않았고 백신 개발엔 시간이 좀 요하겠습니다. 네. 백신은 좀 예방돼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보가 좀 차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이거 대처만 잘했어도 전 세계가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작년 말에 이미 이거를 발견했대요. 발견했는데 우한 쪽에 있는 의사 한 분이 검사를 했는데 이 사스와 좀 비슷한 바이러스를 발견하고서는 이제 주변의 다른 친구 의사분들에게 얘기를 이제 공유했더니 네.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또 7명이나 더 있었다. 그래서 이미 이 확진자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를 확인했던 거죠. 그러면 이때 딱 잡았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아쉬움이 있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의사분들이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넷상의 채팅방에서 이제 공유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중국 공안에서 네. 이 유언비어와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냥 조금 입을 닫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최고 인민법원에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 이게 결국 사실이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이거는 진짜 진실이다. 이건 바이러스가 맞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초기에 그렇게 잘 잡았으면 되는데 이미 이렇게 확산이 돼버렸고 네. 그건 이미 지난 일이 돼버렸고 아쉬움으로 끝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걱정인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작이다 이러고 어떤 분들은 정점을 찍었다 이러고 그 뭐가 맞는 겁니까? 어떤 게 궁금한데요. 네. 지금은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2,000명, 3,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중국 당국도 앞으로 2, 3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2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추세를 지켜봐야 되고 2월 한 달 동안에 중국에서 진정세가 생긴다면은 국내도 좀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 질환이 이제 계절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제 추운 계절에서는 이제 확산이 늘어나고 따뜻해지면 좋아지는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유행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구 이동이 너무 이렇게 빈번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앞으로 2주 후가 정점에 도달할 것 같다는 이제 연구자들의 발표가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 지금 이제 북반구가 겨울이잖아요. 네. 주로 이제 북반구에만 지금 환자들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여름인 남반구에는 없고 그래서 한 4월 정도 봄이 돼야 좀 이렇게 좀 잠잠해지고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중국의 문제인 거고 제가 한국은 초기 환자들을 격리를 철저하게 하고 또 이제 환자들을 잘 찾아서 철저하게 격리하고 치료하게 되면 큰 문제는 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중국의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더 크게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백신도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치료받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치 환자분도 나오고 이랬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지금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방 방법이거든요.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써라 이건데 그 부분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스크도 그냥 어떻게 써야 착용하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걸 착용하는 뭐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네,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마스크를 좀 써봤거든요. 네. 연예인이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그래도 대학도 나온 사람이라서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네, 여기 코 부분 중요합니다. 네. 코 부분을 딱 이렇게 눌러가지고 밀착시켜야죠. 밀착시켜서 저같이 코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잘 세게 눌러야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벗을 때도 이렇게 벗어서 여기 이제 코 부분 살려서 잘 이제 이렇게 놓는 거죠. 근데 조금 하나 잘못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 벗으실 때 보통 네. 미세먼지 때는 우리가 일회용이라 뭐 벗고 손을 씻으면 되는데 지금 이 코를 만지면서 벗으셨거든요. 네. 그럼 이 바이러스가 밖에 붙어 있는 걸 손에다 지금 다 묻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벗을 때는 줄을 이용해서 딱 빼시는 게 좋지 앞을 만져서 빼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이거를 벗을 때 이렇게 벗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줄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버리셔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닿게 만지지 네, 그 않고. 손에 다 묻겠죠. 줄을 이용해서 그냥 네. 벗는 게 훨씬 안전하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예방하려면 사실 그 손 소독제, 네. 손 잘 씻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손 세척이죠. 네, 네. 우리가 뭐 모르게 어떤 물건을 만져서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손 세척이 제일 중요한데 아마 메르스 때 많이 교육을 받으셨고 평상시에도 어디 많이 붙여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손 세척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최소한 20초에서 30초 이상 철저하게 손을 씻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이 가장 좋고요. 비누와 물이 없는 경우는 알코올이 함유된 손 세정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손 씻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렇게 뭐 깍지를 껴서 이 방법이 깍지를 있던데요. 껴서 비비고 지금 그림에 나오는 네네. 것 같은데요. 예, 전체적으로 그 엄지도 잘 닦아주시고 손가락도 비벼주시고. 네. 네. 우리 그 의학 드라마에서 봤잖아요. 외과 의사분들 손 씻을 때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 다 맞아요, 맞아요. 비누로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할 때 노래도 하고. 예. 그런데 간혹 이 손 씻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일 때는 그냥 소독제 그렇죠. 이용해서 소독제도 하시던데 그건 사용하시면 괜찮은 네, 그것도 방법인가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네. 일부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 않고 도움이 네.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건물마다 전부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데 또 막상 가서 사려고 하면 손 소독제가 동나 있는 데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많이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아이 때문에 그 약국을 돌았는데 없는 곳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쵸. 내가 그냥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만 들이면 집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에탄올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제수. 필요합니다. 정제수는 그 없으면 그냥 물을 끓이셔도 돼요. 뜨거운 물만 바로 때려 넣지 마시고 그냥 정제시켜서. 네. 그리고 이제 글리세린.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습을 위해서 이걸 이제 알코올을 뿌리고 나면 약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리세린을 넣고요. 자, 비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탄올을 7. 에탄올 7에 에탄올을 이렇게. 네. 요즘에 막 품절도 많이 되고 제가 주문해봤는데 주문 취소가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에탄올 7에 정제수 3인데 제가 에탄올 200을 부었는데 그러면 3은 정제수가 얼마죠? 3, 60. 그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해서. 네. 에탄올이 7, 정제수가 3입니다. 이게 꼭 화장실 같네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글리세린을 2스푼, 한두 스푼 정도 넣으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묽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이게 넣는 양에 따라 묽어지거나 찐득여지거나 뭐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어줘요. 잘 저어줍니다. 잘 저어줘서 간단하죠? 이제 이러면 완성된 네, 거예요? 완성됐습니다. 오. 완성돼서 이제 스프레이 같은 통이나 아니면 화장품 빈 케이스들 있죠? 그런 네. 데다가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프레이통은 뭐 구하기가 쉬워요. 네. 네, 마트만 가셔도 많이 파니까 이렇게 해서 스프레이로 뿌려서 손 소독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뿌려줘요. 이렇게 해서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네. 저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파는 것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네, 이제 파는 것과 비교해서 뭐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손소성제는 이제 주성분이 이제 에탄올, 예. 보통 뭐 알코올이라고 표현하죠. 또 이소프로파놀 같은 이제 성분인데 이런 성분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지질을 변이를 일으켜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세균을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실제로 소독 효과가 알코올이 소독 효과가 있으려면 60에서 80%가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정수 씨께서 하시는 게 지금 에탄올 유효 성분이 83ml, 100 중에 83이면 83%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정제수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네. 농도가 떨어져서 소독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 씨가 이제 만드는 방법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네. 아까 이제 멘트가 좀 안 좋은 이렇게 멘트가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시면 아니 뭘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세요. 네. 글리세린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에탄올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에탄올 그다음에 정제수 네. 이 글리세린의 비율을 8대 1대 1 정도로 하면 60에서 80% 농도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주성분이 알코올이라고 그랬고 알코올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으면 알코올로 다 하면 안 돼요?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에탄올이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을 이제 이렇게 삼일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가요. 서서히 바이러스나 세균에 침투를 해서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100% 에탄올의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딱 100% 에탄올 딱 만나면 이 단백질이 겉에만 딱 코팅이 됩니다. 보통 이제 바이오 필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러면 안에까지 침투를 하지 못해요. 네. 여러분들 참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는데 고기 구울 때 고온 후라이팬에 이렇게 살짝 구우면 겉에는 쫙 있죠. 겉에만 타고 안에는 안 익잖아요. 야, 맞아요. 근데 적정한 온도에 서서히 굽게 되면 안에까지 다 익어요. 네. 그런 영향이니까 또 이제 100% 에탄올 알코올 같은 경우는 피부 자극 증상도 심하고 네. 또 이렇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손 세정제가 없으시면 일회용 이렇게 찢어서 쓰는 네. 알코올 소독솜이 맞아요.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고농도 에탄올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게 되면 사용하시고 나서 꼭 보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탄올 8, 정제수 1, 글리세린 1 정도에서 집에서 이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고요. 왜냐하면 밖에서 동나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당장 맞아요. 써야 되는데 네, 네. 그럴 때는 뭐 응급처치로 집에서 이렇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독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는 한동학 선생님께 뭔가를 또 제가 얻어먹어야죠. 요청을 또 하잖아요. 또 오늘 또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제 신종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면역력을 높이는 거겠죠. 또 면역을 높이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잘 드셔야 되고 물도 충분하게 드시고 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일단 이제 물을 많이 드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물과 함께 만약에 차를 드신다 그러면 집에서도 차를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해 온 게 보통 이제 바이러스 감염은 호흡기를 통해서 쉽게 감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호흡기 면역력을 높이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보페차입니다. 보페차. 보페차. 네. 폐를 보호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보페차의 주 재료는요, 이제 황기와 맹문동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화면에 잡히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잡히네요. 네. 네. 네, 황기와 맹문동입니다. 이 황기는 폐의 기를 보호한다 그러면요, 맹문동은 폐의 음을 보호하는 거고요. 또 이제 황기가 양이라고 하면 맹문동은 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보페차 재료가 되겠습니다. 네.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황기 100g과 맹문동 100g을 부직포에 적당한 크기의 부직포에 넣고 물을 이제 2리터를 넣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끓이면 충분하게 유효 성분이 우러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5일 간격 기간 동안에 하루에 2-3차례 정도 따뜻하게 데펴서 음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병원에서 만들어 온 게 있는데요. 한번 네. 맛을 한번 네, 보실까요? 맛을 봐야죠. 저는 맹문동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폐를 보호하는군요. 네. 맹문동은 원래 이제 맹문의 의미가요. 보리처럼 생겼다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나요? 약간 이제 보리 같은 느낌. 네. 그다음에 동은 겨울을 잘 이겨낸다고 그래서
맹문동이거든요. 그래서 맹문동의 별명이 신선의 음식, 신선의 약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장수에 도움이 되는데 맹문동 이게 열매 어느 부위 쓰는 겁니까? 뿌리를 쓰는 겁니다. 맹문동의 뿌리.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식물성 스테롤 성분도 많고 네. 또 사포닌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소플라본 성분도 있어서 폐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면서도 또 염증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 감염을 예방하고 또 요즘 미세먼지 많잖아요. 미세먼지로부터 폐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이제 한약에서는 만성기침, 천식,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 이렇게 폐렴 등에도 이 맹문동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황기도 들어가잖아요. 황기 제가 삼계탕에서 많이 만났는데. 맞아. 네네 이제 홍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전달해 볼까요? 네. 그럼 전달해. 제가 배달 갔다 오겠습니다. 네네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황기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삼계탕에 많이 넣잖아요. 장 강장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다음에 면역 조절 작용도 있고 또 염증, 항염증 작용도 있으면서 항산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허약하고 필요할 때 잦은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또 식은땀이 날 때, 종기가 잘 낫지 않을 때 황기를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인삼의 경우는 체질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황기는 이제 크게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부작용이 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이 달달한 맛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황기에서 오는 거죠. 황기가 우리말로 단 너삼입니다. 너삼은 이제 고삼을 한글로 너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모양은 고삼처럼 생겼는데 맛이 달다 그래서 단너삼이거든요. 괜찮네. 그래서 맹문동도 맛이 달죠. 네. 약간 이제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제 황기를 자체적으로만 독자적으로 쓸 때는 열이 너무 체질적으로 많은 분들이나 또 고열이 있는 분들은 황기 사용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면역 반응을 너무 높일 수 있거든요. 또 맹문동은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맹문동을 한번 볶아서 사용할 수 있고 생강을 조금 넣어도 괜찮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린 보패차, 황기와 맹문동은 궁합적으로 서로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별다방 콩다방 가서 커피 마실 게 아니고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달달하니 맛있는데요? 오. 근데 이거 안 좋은 사람은 없어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지는 않겠죠. 제가 이제 이 보패차로 신종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닙니다. 네.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물도 드시면서 이것도 드시게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부작용은 아까 이제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황기와 맹문동이 같이 어우러지면 부작용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거 차 아주 좋아요. 요 계절이 아주 딱이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거 우리 이 신종 코로나 지금 날리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앞에서 팔아볼까요? 절대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잘 마셨고요. 네. 근데 물 많이 마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차 좋습니다만 물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이쪽이 좀 촉촉히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2, 3차 감염 이런 얘기도 있고 지역사회 전파 얘기도 있고 그렇다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내가 접촉한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우선은 이제 우한이나 우베이성을 포함한 그런 지역을 다녀오신 분이라면은 이제 의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1339로 전화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일반 감기로 지금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감기로 진료를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밀접 접촉자하고 일상 접촉자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의사에. 그래서 이제 확진자하고 그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두 분류로 나누는데, 일상과 밀접으로 나누는 기준은 어떤 그분이 노출 시간과 그다음에 노출 장소, 보호 장구를 착장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2m 이내에 1시간 이내에 공간에 있었다면 우리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 접촉자인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루 2번 발열 상태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접촉자로 분류가 되니까 이분이 외부 활동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접촉자란 개념이 없이 모두 접촉을 하신 분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서 보건소에서
하루 2번 체크는 물론이고 스스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고 가족과의 밀접한 접촉도 금지가 되고 음식물이나 일반 식기나 그런 공간에서의 사용도 같이 금지하게 철저하게 격리가 되는 생활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변화가 좀 생긴 거네요. 일상 접촉자나 밀접 접촉자나 네. 다 격리가 돼서 그렇죠. 생활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상은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네. 그것 자체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에 준하게 똑같이 본인 스스로 자가 활동을 제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니, 뭐 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자체를 가면 안 된다. 네. 이런 말도 많던데. 우선 이제 지금은 중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설 연휴를 기해서 많은 그 우한시나 후베이성에 있던 분들이 중국 전역으로 나가셨고 그 중국 전역에 나가신 분들이 또 해외로 나가시면서 지금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힘든 시기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여행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외에도 저 지금 보니까 격리 수용될 때요. 그 엄마 아빠만 들어가 계셔. 그리고 아이가 못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 참 답답한 것 같고 그죠? 네. 그다음에 아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엄마는 따라 들어가고 싶잖아요. 못 그렇게 들어가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죠? 들어가 알고 있죠. 있습니다. 네. 엄마는 들어가 계시죠. 네, 아버님. 아버지도?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10살 미만 아이들은 둘이 네.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부득이하게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치료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격리를 그러니까 가족이 격리가 돼 있지만 뭐 마스크나 그런 건 철저히 하면서 우리 검사를 하니까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 외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창가방패라는 뭐 이야기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이라고 하면 방패는 면역력이겠죠.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면역력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잘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드시는 거는 이제 음식도 포함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물이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또 음식을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도 또 이제 단백질 자체가 면역세포의 원료 물질이 되면서 근육량을 높이면서 면역력을 높여주니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잠을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수면량이 부족하거나 이제 불규칙한 경우에 면역이 더 떨어지거든요. 또 이제 오작동이 일어난 면역 체계는 숙면 중에 이게 치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치되는 입원 환자가 환자가 이제.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있는데 다른 환자들도 완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는 정말 개인적인 경향일 수도 있지만 정말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고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고 있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치료를 아마 15분 모두 제 생각 완치가 돼서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면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요 힘든 시기만 잘 극복을 해주실 수 있으면 국내는 아마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세워져 있는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모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모금이 된 성금은 총 4,257억 2,48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6억 원이 늘어나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에게 올 한 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실천해서 이 위기 잘 이겨내 보자고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